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곳, 당신의 경제적 지혜를 깨워줄 파이낸셜 히스토리언입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나 여의도 증권가가 생기기 훨씬 전, 로마가 제국을 꿈꾸기도 전에 심지어 글로벌 경제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그때 이미 세상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국은 무력만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이죠. 제국은 보이지 않는 돈의 설계도를 통해 조용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통제됩니다. 그리고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진실을 이해한 것을 넘어 아예 맨 땅에서부터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융을 그 어떤 칼보다 더 오래가고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 나아가 재정적 축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래의 부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인 거 아시죠?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대 페르시아를 상상하면 거대한 군대, 화려한 궁전, 에게에서 인도까지 뻗어나갔던 어마어마한 영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펙터클 아래에는 진짜 심장, 진짜 엔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정교해서 현대 국가들도 여전히 그 청사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세금, 표준화된 화폐, 행정구역, 국부펀드와 같은 외환 보유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현대사회의 당연한 특징으로 여기죠. 하지만 이건 그리스인이 발명한 것도, 로마인이 만든 것도, 심지어 중국인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로 완벽하게 통합된 제국 금융 시스템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거의 모든 통치자를 좌절시켰을 법한 거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다른 문화, 경제, 언어, 정치 전통을 가진 지역들을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것인가. 그것도 잠시 등을 돌리는 순간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건 마치 각기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수십 개의 팀을 모아서 하나의 리그를 운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페르시아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기원전 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키루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등장하죠. 훗날 대왕이라 불리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디아를 정복하고 리디아를 격파했으며 바빌론을 함락시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그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규모였죠. 그리고 그 규모와 함께 너무 크고 빠르게 성장한 모든 제국이 마주하는 문제, 바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키루스가 정복한 각 지역은 저마다 다른 도량형, 화폐, 전통, 그리고 곡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세금을 곡물로 거뒀고 리디아는 주화를 사용했으며 이집트는 농산물로 세금을 냈습니다. 어떤 지역은 기금속으로, 다른 지역은 가축이나 공산품으로 곡물을 바쳤죠. 이건 마치 수십 개의 다른 앱을 쓰는 회사들이 서로 호환도 안 되는 파일을 주고받으며 협업하려는 꼴이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든 돌아갔지만 제국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시스템이었죠. 키루스는 뛰어난 정복자였고 놀라울 정도로 관용적인 통치자였지만 금융 설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간신히 굴러갔지만 확장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죠. 여러분, 제국도 기업과 같습니다. 회계 시스템보다 성장이 빠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실제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키루스의 후계자들이 왕위에 오를 무렵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총독들의 부패, 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곡물, 국경 지역 지방들이 제멋대로 규칙을 만드는 상황,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자원을 조율할 신뢰할 만한 방법의 부재. 제국이 살아남으려면 군사력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구조,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규율이 필요했죠. 현대 국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중앙집권적 금융정보 시스템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제공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을 재창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답은 페르시아인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돈과 권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통일된 접근법, 다른 말로 하면 제국의 재무관리였죠.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를 사트라피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물론 이전 왕들도 지방 총독을 두었으니 원칙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죠. 하지만 다리우스는 그 구조 전체를 표준화했습니다. 각 사트라피는 그 지역의 부, 인구, 생산 능력에 따라 정확하고 고정된 세금 할당량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멋대로인 곡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낼 수 있는 만큼 내 같은 애매한 방식은 사라졌죠. 의무는 명확했고 예측 가능했으며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가 자의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기원전 5세기 농부가 되어 페르시아가 고정평가액이라는 개념을 막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최초의 대규모 관료주의 세금 시스템의 시민이 되신 겁니다. 어때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연말정산 시즌처럼요. 하지만 세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리우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된 제국은 수십 개의 지역 화폐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경제는 혼란 위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신뢰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화폐 중 하나인 금화, 다릭입니다. 다릭은 그냥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제국의 부와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치의 단위였죠. 순도가 약 8%에 달하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무게는 4g으로 표준화되었죠. 그와 함께 유통된 은화 시글로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동전은 함께 제국의 금융혈관이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아나톨리아, 인더스 계곡에 이르는 상인들이 동일한 교환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제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화폐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세금은 통일된 단위로 징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와 함께 변혁적인 것, 바로 유동성이 생겨났습니다. 다릭은 너무나 신뢰받아서 훗날 페르시아와 격렬하게 싸웠던 그리스인들조차 무역에서 이 다릭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릭은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였습니다. 훗날의 파운드 스털링이나 미국 달러의 선구자였던 셈이죠.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의 돈을 쓴다면 그건 여러분이 뭔가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은 움직일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처럼 거대한 제국에서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다리우스가 거의 신화적인 규모의 무언가를 건설한 이유입니다. 바로 왕의 길입니다.
약 2,700km에 걸쳐 뻗어 있고 20에서 30km마다 역참이 설치된 이 길 덕분에 전령들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단 7일에서 9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철도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시는 달성되지 못했죠. 메시지, 세금, 금괴, 행정명령 등 모든 것이 이 통제의 고속도로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인프라가 곧 권력이라는 선언.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한편 페르세폴리스의 성벽 뒤에서는 제국의 국고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금과 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식용으로 쌓아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비축물이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보험, 공공사업을 위한 자본, 반란을 일으킨 총독에 대한 압박수단, 그리고 군사작전을 위한 유동성. 페르시아인들은 현대 국가들이 여전히 논쟁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국고는 지정학적 무기라는 것을,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세금, 화폐, 인프라, 비축물, 훨씬 더 미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제국을 지탱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구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독들은 충성심에 대해 보상을 받았고 부패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역 엘리트들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대가로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사원의 경제는 국가 재정에 통합되었죠. 제국은 차이점을 억누르며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조화롭게 만들므로써 통치했습니다. 칼 대신 스프레드시트로 유지되는 다문화 제국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것, 사트라피, 다릭, 왕의 길, 국고,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을 넘어선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대륙 규모의 경제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잘 작동해서 훗날의 제국들이 페르시아의 모델을 모방할 때 거의 개선할 점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의 사치를 비웃었지만 그들의 금융 논리는 채택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페르시아의 서쪽 영토를 정복했지만 속주세와 중앙집권적 국고라는 아이디어는 빌려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다릭은 통화 안정성의 기준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금융 시스템은 단지 모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야말로 제국의 진정한 인프라라는 발견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고대사에서 벗어나 우리 현재를 비추는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왕의 칭호, 돌에 새겨진 부조, 금화, 그리고 기병대의 돌격 같은 거칠애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근본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가 해결했던 문제들은 현대 국가들이 오늘날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똑같다는 것. 그들의 도구는 달랐습니다. 기술도 달랐죠. 하지만 그 논리, 그 구조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사트라피 시스템을 한번 보죠. 페르시아는 거대한 영토를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총독, 예산, 그리고 고정된 세금 구조를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연방주, 도, 주, 칸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관리하려면 세수를 관리해야 하고 세수를 관리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혹은 다릭을 보십시오. 여러 문화와 시장에 걸쳐 유통되는 안정적이고 표준화되었으며 널리 인정받는 가치의 단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축통화라고 하죠.
19세기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이 역할을 했고 지금은 미국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당신의 통화를 채택하는 것은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자국의 통화보다 당신의 통화의 안정성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본질은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동맹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금화, 심지어 왕의 길도 현대적인 대응물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고속도로는 디지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광섬유 케이블, 해운 항로, 위성 시스템, 해저 데이터 파이프라인, 정보와 상품의 이동을 통제하는 자가 글로벌 권력을 통제합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죠. 페르시아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있습니다. 의전용 금고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비상사태에 자금을 대며 정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 부의 비축물.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국부펀드, 외환보유고, 안정화기금 또는 비상유동성 장치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비축물보다 비대에 더 의존하는데 페르시아인들이 봤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아케메네스 왕조의 좌우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위기는 오기 전에 대비하라. 전쟁이 터졌을 때, 총독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특정 지역에 기근이 닥쳤을 때 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고를 열었죠. 부는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부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진짜 교훈으로 이끌어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섬뜩할 정도로 현대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교훈 말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철학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학이나 금융윤리 또는 통치술에 관한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모든 현대 시스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계속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권력은 정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재정적 명확성 위에 세워진다. 제국은 전투에서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은 자신들의 자원을 측정하고 조정하고 확보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망합니다. 전투는 증상일 뿐이고 붕괴가 진짜 진단명인 셈이죠. 이 패턴은 역사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그 모든 군단과 뛰어난 공학기술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은 수세기에 걸친 화폐가치 하락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군사 부채 끝에 붕괴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 제국은 페르시아가 수세기 전에 개발했던 행정적 규율을 끝내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국이 들여온 은혜 공급량에 질식해버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조세 청부업과 부패의 늪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비용으로 약화된 대영 제국은 자신들의 금융 기반이 대서양 건너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군대가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재무상태표가 먼저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와의 비교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취약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숫자가 더 커졌을 뿐이죠. 현대 정부들은 페르시아인들이 봤다면 일종의 정신 나간 짓이라고 여겼을 재정 적자를 운영합니다. 빚은 위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위해 쌓여갑니다. 한때 공학적 우위를 자랑했던 나라들의 인프라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통화 안정성은 의무가 아니라 지침 정도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불을 갉아먹는 조용한 세금,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정책 위반자들은 마치 지난 10년 사이에 기본 산수가 작동을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놀란 척합니다. 한편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거의 향수를 느끼게 할 정도의 열정으로 페르시아의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앙집권적 계획, 전략적 비축물, 지정학적 지렛대로서의 인프라, 엄격한 통화 통제, 선거 주기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는 장기 금융 전략. 여러분이 그 모델을 존경하든 두려워하든 그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케메네스 왕조가 알아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현대의 초강대국들도 결국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투사하려면 자금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금을 대려면 금융구조가 일관성 있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지독할 정도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명민함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들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몰락이 돈과 권력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바로 최고의 시스템이라도 리더십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왕들이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지고 사치스러워지며 제국을 지탱하던 행정 현실로부터 고립되자 시스템의 기계장치는 약화되었습니다. 총독들은 너무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되었고 부패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국고의 비축물은 잘못 관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도착했을 때 잘 훈련된 마케도니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군사적 천재가 나타났을 때 페르시아는 영웅주의나 운명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진지하게 여기지 않게 된 시스템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제국은 적 때문에 붕괴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애초에 자신들의 시스템이 왜 작동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붕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2500년 전에 발견했던 핵심 원칙들이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금융의 중력 법칙과 같습니다. 당신이 국가를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혹은 당신 자신의 재정적 자유를 구축하려 하든 규칙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을 측정하십시오.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은 표준화하십시오. 압력 속에서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위기가 닥친 후가 아니라 오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 명확성을 권력의 한 형태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